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호 진단 라이브 김대용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그리고 노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는 없는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 문제들을 심층 분석 진단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이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이런 거부 정치, 이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네,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뜨거운데 오늘은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인가요?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신다 이렇게 되는데 결재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노란 봉투법 이거 이제 결정도 하셔야 될 텐데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직접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제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일, 오늘 28일 날 이제 보통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이게 워낙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법이 개정된 데다가 위헌 소지부터 시작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진영 간에 지금 막 극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월요일 27일? 8일. 8일? 예, 화요일이죠. 는 국내이지만 거의 관계없이 월요일 날 중소기업 그 관계자들도 만나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끝까지 한 분 한 분 의견을 더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서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계속 의견을 듣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28일 예. 화요일 국무회의 때 이제 결정은 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께 아니, 끝까지 저희는 현장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노사 의견을 들어서 네.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인데 어쨌든 15일까지는 네. 결정을 해서 그 국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서 이제 국회로 보내집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재의결하게 되고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야 이제 법률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뭐 여야 구도로 봤을 때 사실상 재의결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안은 이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이제 통과돼야만이 불법 파업도 많고 막을 수 있고
또 평화적인 노사 대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야당 의원의 발언 저희가 예. 녹취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고 산업 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산업 현장의 혼란 야기 등 온갖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고 급기야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예. 야당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안 된다. 이거는 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장관께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될 때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고 예. 언론에서 보도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왜 비통할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86년부터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해왔는데 그렇죠.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역사가 노사가 서로 법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현안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서 노사가 상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 법이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했던 노사 정 모두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이 뭐 합법 파업을 만들게 하고 진짜 사장을 찾아준다 그러는데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성숙돼 있어서 대부분은 법을 지키면서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면 민형사상의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네. 일부 노동조합이 그랬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 개정 내용에 보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력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합법 파업을 넓혀주는 게 아니고 네. 불법 파업을 손해를 많이 끼치고 하는 불법 파업을 더 확대하고 진짜 사장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바지 사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혼란, 갈등, 대립을 유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쟁점, 예. 주요 쟁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사용자 범위 확대, 예. 합법 파업 범위 확대, 그다음에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개별 배상 원칙 적용. 세 번째, 예.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개별 배상 원칙 적용. 네. 요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던데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 이게 함무라비 법전부터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유명한 겁니다. 상식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를 하고 가해자는 처벌하거나 배상을 해야 되잖아. 그게 법 원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네. 우리 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부과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그건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한 25일간에 걸쳐서 예. 900명의 조합원들이 그 직장을 점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300억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기업한테, 회사에다가. 네. 네. 그럼 회사가 이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서 300억 원의 손해 끼쳤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안대로 되면 네. 회사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9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법 행위하고 어떻게 책임이 있고 기여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를 이제 하나하나 봐야 하나하나 된다는 해서 말씀. 뭐 어떤 사람은 10원부터 어떤 사람은 뭐 수십억 원까지 이런 걸 다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손해액이 클수록 네. 조합원이 가담한 범위가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수록 네. 불법 행위가 클수록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일일이 다 따져서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입증 책임이 이제 회사한테 있다면 그러겠네요. 그렇죠. 어. 그걸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에 대한 제한이라는데 그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하고도 어긋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장관께서 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보면은 노사 관계가 더 퇴보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혼란스럽다. 어렵다. 예. 그다음에 이제 폭풍. 예. 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놨는데 그 법 원리의 기본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장 뭐 찾자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남의 회사 사장이 다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섭을 당신하고 해야 됩니다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교섭하자 그러면 이거 맞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은 부당노동 행위로 사용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누가 와서 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교섭하자고 덤비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4년, 5년 뒤에 가서 회사는 망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다. 그다음에 파업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옛날에 임금 인상 뭐 이런 거 이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돼인데 뭐 부당해고 이거 언제 복지시켜라. 금품 수수해가지고 비리로 다 해고돼서 정당한 해고다라고 했는데 복지시켜라. 실력 행사 파업 가능하단 말이죠. 공장 이전 이거 뭐 근로조건 하고 해당사항이 있다. 파업할 수 있다는 거죠. 97년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꾼 법을 다시 97년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는 게 바로 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 뭐 민주노총 대변인도 옛날에 대변인도 유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국정과제로다가 자기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때 하지 왜 지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못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선의로 해석하면 네. 이게 노사관계나 국민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국뽕이 노사관계를 아마 혼란에 빠뜨릴 겁니다. 도가니로. 그러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정부도 나름대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란봉투법을 이제 거부를 하고 예. 그러면 원래 이제 노란봉투법에는 이제 원청 하청 문제도 있는 거고요. 진짜 사장 나와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예. 이거는 뭐 누구보다 장관 잘 알고 계시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조, 3조 뭐 2개 조항을 그치면 다른 조항하고 아까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상한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교섭하자는데 안 하면 처벌받는다? 재형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이중 구조가 우리나라 이제 노동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중 구조가 돼 있냐? 대기업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 뭐 이런 데는 노동법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그다음에 정치적 목소리 2중 3중으로 보호를 두텁게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12% 나머지 88%는 거의 노동법으로도 노동조합 조직으로도 안전망 그러니까 뭐 4대 보험 이런 게 뭐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화돼 있어요. 9988이라는 것도 뭐 이제 9988이 이제 네. 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9988이 사업장 수로는 99%, 종사자 수는 88%가 중소기업에 있다.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대기업으로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1년간 이직한 사람 보면 10% 미만이 대기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데 100억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그 비정규직이면 45만 원뿐이 못 받는 그게 현대판 반상제도라는 게 평생을 간다. 이건 대단히 부당한 네. 불합리한 제도인데 이게 이중구조라는 거죠. 구조화된 거지. 이 칸막이가 이게 딱 칸이 쳐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는데 그건 오히려 이중구조를 더 확대한다. 왜냐하면 힘 있는 데는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파업하고 실력 행사해가지고 계속 더 빨리 가고 어려운 데는 이걸 정가 바닥에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네. 이게 구조화돼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돼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갖다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요. 노동법,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산업경제와 관련된 법들을 다 갖다가 해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동관계 내에서는 그 노동법 제도가 대단히 경직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그 협력업체도 같이 살자. 그래서 뭐 복지도 좀 확대하고 그 중대재해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지원하자. 그럼 사내하청 같은 경우 잘못하면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어서 왠지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부터 뭐 파견법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안 맞고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관계법 제도가 경직돼 있고 의식과 관행도 대단히 기업별로 다 이렇게 쪼개지고 경직돼 있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협력업체 같은 경우 이제 뭐 대우나 현대 같은 데서 한다 그러면 그 대기업 노조가 다 우리 노조로 다 우리 기업을 뛰어넘어서 가입해라. 아니 외국 같은 경우 최저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산업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자기들이 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협력업체는 최저임금 단가를 얼마 해라. 건설업은 얼마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할 수도 있는데 회사랑 합해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경직돼 있어서 요걸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그죠? 공정거래법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납품가 단가를 후려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정당하게 그 납품 단가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그 책정하게끔 공정거래 제도도 개선. 그래서 노동관계, 경제산업, 공정거래 관련된 모든 제도를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내야 이중구조가 개선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조선업, 네. 그 원화청 복잡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석유화학, 그다음에 지난 11월 달에는 그 현대자동차만 해도 1차 협력사가 380개예요. 2차 협력사가 5,000개예요. 여기서 전부 진짜 사장 찾다고 교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전부 현대차하고 예. 뭐 이제 계속 진행되니까요. 예. 나머지 그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예. 화제를 좀 바꿔서 현 정부 노동 정책 한번 짚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인가요? 예. 이제 3대 개혁, 예. 현 정부의 3대 개혁, 예. 노동, 예. 교육, 연금. 연금.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은 게 노동 개혁이에요. 예. 장관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이 신년사 이후에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3대 개혁을 뭐 역대 정부 아마 이렇게 중요하게 힘차게 추진한 건 최초인 것 같은데 많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노동 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개혁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언제 개정된지 만들어진지 아세요? 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53년이라면 6.25 전쟁의 폐허에서 공장이나 산업화 이전이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뭐 8시간 노동, 일주 48시간 이런 게 53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법이 지금까지 뭐 골격이 안 바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 인구 구조적으로 볼 때 사람은 부족, 저출생 고령화죠. 산업 구조는 AI, 디지털 전환 해가지고 막 전환적 변화, 급속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MZ세대가 경제활동 인구 45%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정, 그죠? 네. 그다음에 투명, 뭐 이런 것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연공형 임금 체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모든 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이런 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현실이랑.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 의식과 관행 모두를 개혁한다는 건데 네. 이 노동개혁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의 핵심에 있어요. 가운데 연결고리예요. 현재 일자리와 미래 일자리를 연결하는 의미로서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연결고리인데 네. 과거에는 법, 제도만 일부만 고쳤어요.
의식 관행이 안 고쳐지면 이스라 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안 고치면 안 지키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저 법 제도 의식 관행 모두를 고친다. 그럼 어떻게 제도를 고치냐? 먼저 제일 먼저 할 것은 법치는 확립한다. 노사 누구든지 법을 안 지키면 네.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중 구조를 개선한다. 세 번째는 경직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안 맞는 그 모든 규범을 다 현대화하겠다, 현행화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치를 한 게 뭡니까? 기업주가 괴롭힌다, 임금 떼먹는다, 포괄임금, 노조 활동하는데 지배 개입한다, 모성보호 안 해준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엄정하게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그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그 포괄임금은 법에 위반해서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임금 떼먹는 거거든. 네. 그런 거 괴롭힘 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서 뭐 계속 언론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체불임금도 국토부랑 합동으로 법무부랑 합동으로 브리핑도 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대기업들도 다 구속했잖아요. 근데 이 법치에는 노동조합도 외에는 아닙니다. 노동조합도 회계를 투명하게 가고 법에 있는 대로 그 회계 장부나 이런 서류를 조합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게끔 잘 보이는 데다 비치하고 보존하게 돼 있는데 잘 지키는지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다음에 사용자랑 짬짬이가 돼가지고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허용하면 그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감독했고 그래서 저희는 법치 확립, 그다음에 이중구조 개선, 모든 규범의 현대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법치 확립이라든지 뭐 이중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그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할 텐데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노동개혁, 예. 정부의 노동개혁 1호 예. 이게 근로시간 개편 아닙니까? 그렇죠.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은 69시간제냐, 60시간제냐, 주 52시간제를 정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제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관련 영상을 한번 근로시간 네.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모아봤거든요. 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그건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기 마지막에 보면은 장관 국회에서 답변하신 예, 것 같은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가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과 관행 측면에서 개혁의 핵심은 법치였습니다. 그렇죠. 법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제도 개혁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근로시간과 임금입니다. 그렇죠. 뭐 노동자들이나 기업이나 제일 관심 있는 게 일하면서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네. 금년 3월 8일 날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네. 입법 예고를 했는데 입법 예고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뭐 노사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서 가면 되는 건데 국민들이 아 이거 뭐 장시간 노동 더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69시간이라는 거에 이제 예. 딱 이제 박힌 거. 69시간 하는 거 아니냐? 예. 심지어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예. 그게 다 대단히 과장이고 왜곡이죠. 그런데 과장이다. 그러면 지금도 그 과거 정부에서 선택 근로라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유연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탄력근무제도, 선택근로, 그다음에 간주근로, 재량근로 뭐 몇 시간 일한 걸로 간주한다. 뭐 얼마까지는 재량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게 다 이제 현장에서 이 법이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법을 지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막 특별히 돌발 변수가 있거나 이 물량이 늘어나면 뭐 일해야죠, 뭐 그거에. 특별 연장 근로도 있는 네.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법이 경직돼 있다 보니까 포괄임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제도는 아닌데 관행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그냥 몇 시간 하는 걸로 하고 임금 줄게 뭐 이러는 게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딱 내놓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아 이거 포괄임금도 우리 돈 못 받고 있는데 임금 떼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있는 이제 거고. 공짜 잠깐만. 야근이라든지 공짜 야근, 공짜 노동 예, 공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공짜 아니에요? 야근 뭐 그런 건데 아까 69도 뭐냐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중에 선택 근로라는 게 이제 문제인 확대가 됐는데 네. 법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그때 계산하면 129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재량 근무, 선택 근로, 탄력 근무에서 69시간, 64시간이 다 가능했는데 극단적인 거지, 극단적. 네, 극단적으로. 근데 극단적인 네. 얘기부터 공짜 야근, 임금 떼먹기 이런 게 또 현실로 있으니까 네.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려가 큰 거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불신이 어디서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실태 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석 달 동안 해갖고 네. 6,030명. 6,030명을 한 거죠. 그것도 그냥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고 심층 면접이더라고요. 심층 면접도 하고 방문 조사도 하고 두 그러니까요. 가지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잠깐만요. 네. 저희가 이 설문조사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부가 실시한 석 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요거 이제 한번 핵심적인 거를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니까 약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는 이제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이제 개선, 뭐 또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 55% 가까이가 업종, 직종별로는 다양한 수요 반영이 지금 곤란하다.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 이제 짚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52시간 제도라는 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주 40시간에다가 네. 우리가 특별하게 일이 있을 때 잔업, 초과 근로를 할 때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40에다가 12. 예. 그게 52시간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들어오면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걸 문재인 정부 때 한 겁니다. 특례업종을 26개에서 21를 없애고 노동시간에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많이 둔 게 특례업종인데 네. 21개를 확 날리고 5개만 계속 운송업, 비행기, 뭐 배 이런 거, 그다음에 공공의료 서비스, 병원 이런 데만 내비두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민간 부분에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52시간제 효과로 이렇게 딱 보는데 예. 이게 근로시간이 확 줄어들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예측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맞죠?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죠.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삶의 질 올라가고 그죠? 그게 우리가 뭐 경제 개발하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근로기준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다. 최저 기준이다. 그리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직돼 있는 거예요. 5명짜리 기업도 5만 명짜리 기업도 제조업도 IT도 연구 전문직도 생산직도 모든 사람이 일괄되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야 이게 너무 난 조금 돈을 더 받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일이 있을 때 일을 좀 더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재를 나갔다 한강에 취재를 나갔는데 근데 홍수가 났어. 네. 같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자가 뭐 현장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나 이번 주에 보니까 12시간 잔업했네. 그러면 이거 30분 더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꼼수 야근, 그다음에 공짜 야근, 공짜 노동, 집에 가서 일 시키고, 네. 그다음에 어떤 데는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고, 편법, 불법, 그다음에 임금 때문에 게다가 또 어떤 데는 아예 뭐 사업 접고, 왜냐하면 납기를 지켜야 되는데 법
법을 지켜야 되니까 납기를 맞추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으니까 이게 경직돼 있어서 꼭 필요한 데는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하게 해주는 게 안 맞냐. 노사 모두가 원할 경우 애로를 해결해 주는 게 법 아니냐. 이런 의견이 56%나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48%는 아, 뭐 52시간 제도가 와서 많이 좋아졌네. 그러나 56%는 이게 너무 경직적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애로사항을 풀어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50여 시간이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 이거는 그 추세니까 네.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나 편법, 불법, 탈법은 없애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법제도는 고치고 그 불법이나 이런 것들은 탈법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포괄임금 원화임금 등 잡고 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52시간 틀 내에서 업종 직종별로 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저거 맞지 않습니까? 저 간단히 보면 지금이 주 단위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월, 분기, 반기, 연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고요. 또 지난 3월에는 모든 업종에다가 이제 직종 적용을 했는데 이건 일부 업종 이제 적용이 되는 거, 특수한 업종 방법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저것도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거가 이제 모든 업직종에서 일부로 간다고 이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온 건 맞고요. 예, 실태 조사죠. 그다음에 저거는요. 네. 저 주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돼 있는데 저것이 현재는 주 상한이라 해서 12시간을 못 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관리 단위를 현재에다가 예. 그 월, 분기, 반기, 연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만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 관리 단위를 확대를 해라. 아, 좀 융통성 있게. 네, 그러니까 아. 저게 뭐 연까지 가는 건 아니고 네. 뭐 월이 됐든 분기가 됐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 상한인데 주 평균이 됐든 그거를 월 뭐 정도까지는 최소한 저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입법 예고할 때는 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것도 지금 뭐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는 뭐 0까지 뭐 이렇게 설문조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네. 뭐 월이면 충분하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은 장관께서 보시기에 일주일에 예.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건강권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원래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이제 뭐 아예로 핵심 협약에 하나로 들어간 게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거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거 노동시간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게 맞고요. 네. 건강은 챙겨야 되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워라밸 관심이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 설계를 했어요. 그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하는 경우 선택권을 강화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일 지키면 안 되니까 건강권은 철저히 보장한다. 건강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 휴식권이거든요. 11시간 정도는 연속해서 쉬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태 조사를 해보니 노동시간 상한선을 뭐 60시간으로 할지 뭐 그 밑으로 할지 상한선을 둬야 되겠다. 그다음에 11시간은 연속해서 쉬게 해줘야 된다. 네. 이게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사회적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 경영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죠. 분명한 것은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사회적 대화 이 말씀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려면은 노동자, 그다음 사용자, 정부, 노사정이 이제 대화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께서도 계속 사회적 대화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원래 이제 서구 모델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 때 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서 정말로 노사관계 제도의식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번 OECD 가입한 걸 계기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대화하면 노사정위원회, 지금 경사노위로 바뀌었는데 경제사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예. 근데 거 가서 뭐 대타협하고 뭐 이렇게 합의하고 이런 게 뭐 사회적 대화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그 경사노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도 경제 위기라든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또는 노동 개혁을 할 때는 뭐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뭐 많이 발견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의식과 제도 관행 뭐 개편안 개혁안을 내놓고 이제 노동계 보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뭐 노동계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도 뭐 그랬는데 원래 3월 8일 날 저희가 입법예고 근로시간 했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를 포함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입법예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노동계가 빨리 사회적 대화에 들어왔으면 사실은 그 작년 하반기부터 됐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부 사정 때문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이제 11월 13일부터 이제 노동계가 우리 사회적 대화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한국노총이 들어왔죠. 한국노총은 뭐 예. 역사적으로 예. 국민과 함께 현장과 함께 했고 예. 법을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로 결정될 때마다 이 노동 문제라든가 사회적 현안들을 가지고 대타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산업 전환에 따라서 고용 불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고령화되는 속에서 정년을 연장할 건지 뭐 폐지할 건지 재고용할 건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중구조 양극화 뭐 약자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또 대안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할지 또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라든가 뭐 플랫폼 종사자든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교원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도 지금 그 현안이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노총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네. 그 노사정 부대표급이 만나서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제 합의를 했죠. 예. 뭐 사회적 대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으로 만나자. 더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이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아까 그리고 현안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정 때문에 네. 노동계 등 안 됐다 그랬는데 철저히 준비는 했기 때문에 인식과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대화의 원칙에 공감한다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부대표급은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제나 뭐 안건 조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계속 물밑에서 만나겠죠 지금. 실무자들은 뭐 계속 만나고 있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빠르면 아마 12월 초중순이면 대표자 회의와 본회의, 전체 회의가 네. 이제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쯤에는 쉽게 말해서 네 분 대표 예. 김문수 위원장이라든지 뭐 장관, 예, 그다음에 기재부,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그다음에 경총 네, 서경식 경총, 그렇죠. 회장. 노사, 이 네 분이 예, 한 테이블에 앉아갖고 그렇죠. 사진을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경제 변동성이 높은 속에서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적 대화 이거 좋은데 일부에서는 이게 정부 주도로 막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정부가 뭐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 과거의 노동개혁도 그렇고 사회적 대화도 그렇고 안 된 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간다는 그런 의혹, 예. 그런 불신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화는 백지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신뢰, 존중의 바탕 위에서 다만 이제 현실 인식은 공유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마 경사노위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안건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내놔라. 네. 그죠? 정부도 노사도
그러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낸 지금까지 준비한 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갖다 놓고 이제 서로가 아 요게 시급하고 요건 중요하고 우리 공감한다. 그래 놓고 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근로시간 상한선이 있습니까? 제가 예.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실태 조사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52시간은 정착되고 만족한다. 그런 전제에 의해서 휴식권, 연속, 그다음에 한도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감하면 노사가 머리 맞대고 합의하거나 공감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노총이 이제 어렵게 5개월 만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노총이 지금 보면 노란봉투법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또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이 다시 또 나가버리면 또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노총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거부권 뭐 행사가 될지 그건 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거부권하고 무관하게 사회적 무관하게. 대안은 하겠다 이제 그런 자세가 이제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 6월 달에도 사자 대표자 노사 그다음에 경산호 위원장 저랑 예. 미팅이 약속돼 있었는데 그때 뭐 저 노조 간부가 구속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 이번에도 뭐 그 거부권 여부하고 결부시킨다? 뭐 그렇지 안 하겠다고 한 거고요. 네. 한국노총 입장이 그 다음에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매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뭐 삐지기도 하고 뭐 또 퇴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국노총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줄이고 해서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예, 그렇게 갈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예. 최저임금 예. 이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은 건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이게 10,000원이 안 됐어요. 예.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금액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이거 항상 이제 갈등과 반목이 생기더라고요. 최저임금 제도, 결정 제도 이거 좀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최저임금 제도가 88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제도 같은 걸 2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35년 만에 이제 최저임금 법이 들어간 게 88년인데 네. 지금 35년이 됐어요. 그때 뭐 10만 원 최저임금이 지금 200만 원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네. 월. 그때 월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 최저임금 수준도 대폭 올라갔고 적용도 전 사업장에 다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시대 상황도 바뀌었고 임금 수준도 올라갔고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한 번쯤은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볼 때가 됐다.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중구조는 개선되면서 뭐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대립과 갈등, 불신을 조장하고 이 싸우는 그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합리적인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대화와 타협, 충분한 심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 물건값 흥정하듯이 뭐 30% 요구했다가 뭐 또는 한쪽에서는 뭐 동결하다 깎자 그랬다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이래 하고 걸핏하면 퇴장 예측 가능성도 없고 네. 과거에는 심지어 뭐 제대로 많이 올려줬다가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이것도 넣어라. 식대도 최저임금에 넣어라. 상여금도 넣어라. 그다음에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해라. 막 이런 최저임금으로 인한 결정 과정의 갈등과 혼란, 그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미치는 그 불확실성, 갈등, 혼란 이게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 그 위원 선정부터 그런 참여해야 될 조직, 그다음에 최저임금 심의 방식, 네. 뭐 이거 이런 모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는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법은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그냥 하지 말고 전 산업에 하나로 가자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에 그대로 35년 전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네. 좀 차분하게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거거든요. 예. 그 이제 제대로 보상만 받을 수 있다면이야 최저임금 그 제도를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또 하나. 저처럼 이제 중장년 이 직장인들한테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정년 연장이에요. 예. 그 60세에 지금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것이 65세로 언제 되느냐 정년 연장인데 혹시 정부에서 정년 연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우선 이제 정년 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좀 빨랐으면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금년 연말에는 로드맵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노동계가 어쨌든 늦게 이제 사회적 대화를 했는데 그는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될 걸로 보고 2016년도에 우리는 정년 연장을 법으로 했습니다. 법으로 네. 법에다가 그 전에는 55세, 60세까지 2016년에 법으로 해놨는데 그때 전제가 임금 체계 개선 등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임금 피크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예. 법원에 가서 뭐 불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2025년이 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구의 다수가 20%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년은 6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과거의 경험. 근데 우리 임금 체계가 대단히 경직돼 있어서 대기업 공공부문 이런 데는 뭐 입사 1년 차하고 3년 차하고 임금이 3배 차이가 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조금 1.2배 해봐야 일본조차도 뭐 2배도 안 되는데 우리는 3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임금 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가게 60세에서 65세까지 가게 하면 청년 고용 못하는 거죠. 인건비보다는. 근데 이분들도 그때까지 못 있어요. 현재도 정년이 60세인데 대부분은 노조 있는데 빼놓고는 50대에 그만둬요. 그래서 법적 정년과 현실은 다른 거죠. 노조 없는 데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뭐 중소기업은 뭐 60세, 70세까지 일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사회적 대화가 이제 결론인데 준비돼 있는데 그 계속 일하게 하는 방식이 정년을 없앤다, 폐지.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한다. 또는 정년 넘긴 사람을 재고용한다. 네. 이게 이제 일본 사례입니다. 네. 일본이 지금 99.9%가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지금 도입을 해놨는데 일본은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임금 체계도 개편하면서 기업들한테 다양한 아까처럼 세 가지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성공했다.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중장년만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중장년에 노동 정책이 집중되다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또 청년 일자리 문제가 되거든요. 예. 청년 일자리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년 대비 지금 한 10개월 연속 청년 일자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노동개혁의 핵심적 목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이고요. 특히 우리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방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중구조 개선도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정보상, 뭐 포괄임금 오남용, 괴롭힘 이런 모든 게 다 청년들, 노동시장 약자들한테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제 지표, 일자리 지표를 보면 청년 고용률은 뭐 역대 최고고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렇지만 연속해서 지금 그 핵심적인 연령층의 고용 이제 규모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그냥 쉬었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분들도 옛날에 막 40만 뭐 이렇게 됐었는데 36만 6천 명 규모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범위 청년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한 30대까지 확대시키면 70만 명이 그냥 쉬었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모든 정책의 핵심을 그 청년 일자리에 두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일자리 예산도 뭐 민주당에서 대폭 깎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처럼 뭐 정시 채용에다가 공개 채용에다가 대량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시 채용에다가 일부만 채용한 소수만 하는 데다가 일의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일 경험, 직무 경험. 직무 경험. 아니 근데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 경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만 명이 일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 경험과 관련된 그 첨단 산업 분야 잘 나가는 대기업 네. 이런 데면 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관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 일경험 기회를 뭐 다양한 유형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대폭 확충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확 깎아버렸죠. 근데 어쨌든 일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기에 그 일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일자리를 탐색하고 일자리 정보해서 능력을 키워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일경험을 많이 시킨다. 그다음에 훈련도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데는 지금 원하지 않는 데는 지금 뭐 일자리 남아돌잖아요. 그게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원하는 데는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빈 일자리. 근데 거기는 지금 훈련을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실무 역량,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그게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뭐 반도체 분야인데 이것을 뭐 2차 전지라든가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명과학 분야 그다음에 저기 뭐지? 아까 디지털 뭐 예. 이런 쪽으로 반도체 첨단 분야 예, 쪽으로. 반도체 예. 첨단 뭐 이제 뭐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 시스템 반도체 이런 데까지 이제 확대해서 다 MOU를 지금 체결해서 확대를 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지금 이자 빚도 못 갚고 있는데 국가 기술 자격 응시료를 50%를 감면을 해주고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결혼도 못 하게 되고 그렇죠. 결혼을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애를 못 낳고요. 이게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미래는 결국 청년인데 그렇습니다. 청년 문제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취직도 안 돼서 서러운 청년들에게 이제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빠 찬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공정채용법 맞습니다. 이거 해라. 맞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우리가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딱 보니까 모든 게 다 뭐 어떤 사람은 다 백이 있어서 아빠 찬스, 어떤 사람은 노조 찬스. 그래서 백과 줄을 이용해서 한다. 그거 불공정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정부 여당에서 개혁 법안 1호로 내놓은 게 아마 공정채용법 아마 그 당 대표가 대표 발의를 했을 거예요. 그 당론으로 공정채용법입니다. 공정. 네, 지금은 이제 채용 절차법인데 네. 이게 이제 주로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돼 있고 내용에 관한 것은 부족한 데다가 더 나아가서 규제도 뭐 과태료라든가 처벌 수준이 낮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서 업무보고 들어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규제가 되겠냐? 대통령이 더 그러면 관심이 굉장히 있어요. 임금 체불이라든가 네. 약자 보호라든가 불공정에 대해서 법치에 대해서 엄격한데 직업안정법에 직업 소개에서 약취 유인하고 갈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정도 처벌 규정 가지고 이게 공정 시장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당하고 협의해서 더 이렇게 이제 제재 수위를 높일 정도로 공정 채용은 심각한 거고 대통령도 의지가 강하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채용을 강요한달지 채용 과정의 금품 수수를 그거는 이제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다 마찬가지다. 민간도 다죠. 그다음에 저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달지 네. 또는 그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불필요한 정보를 뭐 제공토록 한달지 이런 채용 과정에 있어서 뭐 불공정한 아빠 찬스 등 찬스, 금품 수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용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채용 과정에 개입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금품 수수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하고 개인 정보는 보호하게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벌 수위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는데 장관께서는 뭐 노동 현장에서 예. 그 잔뼈가 굵으셨고 이제 지금은 이제 노동 정책을 총 담당하시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예. 누구보다 노조를 잘 아실 분이 예. 노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대적이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왜곡된 프레임이죠. 왜 노조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제가 노동조합을 86년부터 해왔고 노동조합은 굉장히 사회경제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으로 특별하게 불법을 하지 않는 한 민형사상 면책부터 시작해서 두텁게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한국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동조합이 시대의 흐름에 안 맞게 불법을 한달지 법을 지키게 돼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데 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국민들한테 배척당하고 따돌림당해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이 뭐 걸핏하면 뭐 금품수수 비리 의혹으로 노노 갈등, 노사 분쟁, 파업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있냐면 자주성이 있는 거예요. 자주성은 뭡니까? 기업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지배 개입받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인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성이 있습니다. 민주성이 뭐예요? 조합원이 뭐 수만 명이 되는데 의사결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지를 마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수결로 가고 다수결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토론하고 그렇지만 또 소수 의견도 존중해주는 정말로 절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런 모든 걸 연결해주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노동조합 운영에 투명성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참여도 높아지고 힘도 세지는 거고 그게 민주성이 자주성의 기초거든. 투명성의 핵심이 뭐예요? 회계 투명성입니다. 아이 뭐 등산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있는 법은 지키도록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비치 보존하고 있는지 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게 다른 데도 다 저기 세제 공제를 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으면 회계를 공시하게 됩니다. 다른 데처럼 하세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한 30초 정도만요.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노동 과제가 있다면 그럼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연하게 이제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틀은 만들어졌는데 노사정 대화가 이제 막 활성화될 가능성이 다시 있기 올렸죠. 때문에 네. 이제 정말로 사회적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공감 등을 통해서 개혁이 아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법치 확립, 이중 구조 개선, 규범의 현대화. 이것을 확실히 할 거고요. 꼭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일하다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 4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10%가 줄긴 했는데 여전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임금 안 떼이고 괴롭힘 안 당하고 존중받으면서 안 죽고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루어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